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지금 좀 이런 시각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혹은 이렇게 글에 산업 분석 글에 같이 게재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어제 LG 하우시스까지 정리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어서 KCC를 할 건데, 지금 이거 종목들에 대한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메모장에 적었던 목록들이 지금 메모장이 깨지면서 다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과거로, 제일 긴 과거로 들어가서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현재로 넘어오는 과정이니까요. 그 종목 순서라든지 뭐 중요도와 함께 연관지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KCC인데요. KC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LG 하우시스 그리고 KCC 그리고 벽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함께 묶여가지고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라고 산업 설명글에 적어 드렸었고요. 한번 되짚어 보세요. 2월인가 3월 사이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함께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때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을 텐데요. 자, 제가 추천주를 따로 하나 딱 게재해서 짚어가지고 전달드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럴 때 산업 분석글을 딱 잡아드렸을 때 같이 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그 시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글에 이제 딸려있는 추천주들은 잘 구매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좀 무서우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타이밍이 더 좋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타이밍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횡보가 좀 더 길었죠. 그죠? 근데 이 횡보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좀 느긋하게 보셔야 되는 기간이었다. 그러면 더 큰 상승을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다 하는 그 지점에 대한 거를 한 번은 더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죠? 많이 보셨을 건데요. 국내 최대 이제 페인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요. 건자재 쪽도 같이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로 지금 이렇게 시세를 받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건설 업황을 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건설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딸려서 흘러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너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 같은 경우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벽산인데요. 똑같죠. 거의 뭐 차트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 탄력을 받았던 지점도 똑같고, 그리고 산업 설명 글이 한 요 정도에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미리 선침해 하셨다고 해도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하셨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해야 이런 시세를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아플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단기 급등주는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 차트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벽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뭐 LG 하우시스랑 그 다음에 KCC랑 함께 묶어서 준불연 수혜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건자재 쪽도 생산을 하고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단열재, 그 다음에 천장재, 외장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공사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딱 맞춤이죠. 지금 산업 방향성과. 건설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 기업 내용 자체도 다 비슷한데, 벽산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재무가 굉장히 꽝이더라고요.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에 순이익, ROE, 뭐 주당 순이익까지 그냥 골고루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업황이 좋고 정책 방향성까지 맞물렸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좀 찜찜해가지고 벽산 같은 경우는 비중을 그렇게 크게 담아두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렇게까지 시세를 잘 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는 찍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쌍용양해인데 이름을 바꿨죠. 사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쌍용 CNE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뭔가 쌍용양해 하면은 약간 90년대 느낌인데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쪽 같은 경우도 그 경기 하락 국면에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었어요. 시멘트 쪽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경쟁, 그 기업 업체들끼리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게 이제 언제야? 2016년에서 17년 동안 지속됐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인하가 이때 형성이 됐었고, 수익성 약화가 이어졌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건설업이 좀 괜찮았는데도 기업들의 실적은 좀 뒤로 가게 되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요, 다시 이제 정책 그 방향성에 의해서 건설업 쪽에 사이클이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이쪽 가운데서 성신양이나 뭐 삼표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이런 쪽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낮거든요. 이거 다 합쳐도 여기 시총보다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좀 시총이 높은 기업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탄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시멘트 쪽도 올해 정도에는 탄력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요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분기 매당이 굉장히 높죠. 한 6,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좀 늘었어요. 근데 매출은 뒤로 갔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통한 원가 절감이 좀 있었겠구나 하는 거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기존 흐름에 비춰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과열로 진입을 하기 전까지는 시멘트 쪽도 저는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추천드린 적은 없고요. 산업설명글에서 이제 탑픽으로 분류했던, 해운의 탑픽으로 분류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같이 체크하시면 된다고 전해드렸었죠. 업황 이야기는 한 8월, 작년 8월 요때쯤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요때 살금살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증권가에서 쫙 퍼지기 시작한 게 한 요때입니다. 요때 연말 되기 직전쯤에 갑자기 막 미친듯이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해운 업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듯이 물이 한번 크게 훅 하고 들어왔다가 또 다시 푹 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차트로도 좀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막 이렇게 들쭉날쭉 최근엔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극심한 불황이 길었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자분의 영역이 아닐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그 변수가 있는 건 좀 피해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은 페노션인데요. 맥락은 뭐 비슷합니다.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산업의 구조적인 성격 자체를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지다 보면서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곡물,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같은 원자재 수요가 빠르게 회복을 가져가면서 기존에 이제 공급 제한으로 그 해상 운임이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CFI 이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말고도 제가 BDI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발틱 운임 지수인데요. 벌크선 운임 지수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결제 기준 단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유 가격에 따라서 원유 가격 자체가 그 국제 유가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벌크선 운임 지수에 따라서 이제 요런 페노션 같은 요런 수송 회사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운임료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탄력을 받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러면은 그 지수만, 운임 지수만 보고 실적이 좋아질 걸로 딱 보면 되겠네, 그럼 주가 탄력을 예상하면 되니? 라고 질문 주시면 안 되죠. 그건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 수준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선 반영해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산업이 한 6개월은 잘 갈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전망. 산업 전망을 보시고 이쪽이 과연 6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산업이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셔야만 이 주가 탄력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전해드렸듯이 이쪽 해운 쪽은요, 산업 자체가 그냥 행사장 그런 뭐 이런 인형처럼 크게 일어섰다가도 바람에 한번 훅 하고 휘날리는 그런 좀 업황이거든요. 이쪽 산업 자체가.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이제 보유자분이시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규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저는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 급등도 진짜 이런 급등이 없어가지고 저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실망스러운 좀 그 결과만으로도 파장이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조선 업황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최근에 많이 적어드리고 있죠. 그죠? 해운으로 시작된 그 파장이 조선업에도 불을 지폈다, 이런 취지로 적어드렸는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해운의 이제 후행주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이런 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긴 한데, 대형 고급 선종들에 대해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좀 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핫한 LNG 쪽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박 엔진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선 쪽도 괜찮아요. 특수선 쪽 뭐 어디야, 구축함이라든지 초계함 같은 이런 군함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 해군이라든지 뭐 해양경찰 그쪽으로 또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해양 플랜트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 뭐냐면은 해저 깊숙한 곳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석유라든지 뭐 가스 같은 그런 그 자원들을 탐사해내고 그 다음에 발굴해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여기 이 기업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는 좀 심심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해운 쪽 업황이 들어오면서 실적 기대감이 딱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에서 지금 적당하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료 에너지 뭐 개발 협약이라든지 뭐 수주 계약 요런 쪽으로 이제 당분간 이슈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존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배당금 지급을 좀 멈춰 있는 지금 상태인데, 배당금 그 지급 재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업황, 산업 업황 글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HSD 엔진인데요. 기후변화랑 그 다음에 그 환경 규제가 지금 이슈거든요. 이쪽은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규제 때문에 엄청 애를 먹었었어요, 기존에. 그 이제 골재가 되는 게 IMO 2020 요게 이제 굉장히 컸거든요. 요때 이제 그 모든 선박용 그 연료유 함유량 3.5%에서 0.5%로 낮춰버리면서 크게 이제 흔들렸는데, 이게 이제 골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선박 업체들이 그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에 맞춰서 들어간다 그러면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기업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기업 선정을 잘못하면 아주 더 반대로 크게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잡으신다면 좀 더 크게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예전 그 두산 엔진인데요. 선박 엔진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총 매출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저속 엔진 쪽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2위급 정도 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애를 크게 먹었다가 이제 뭐 조금씩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선박 교체 수요가 지금 규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금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 그 가격 인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꿈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KMW, 아이고 차트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죠? 완전히 망가진 전형적인 차트인데요. 요즘 5G가 너무 약하죠. 그죠? 바이든 정부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짝하다가 말았는데,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좀 초장기로 보셔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저는 그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기 급등에 따른 2020년 그 유동성 장세에 있었던
단기 급등에 따른 좀 피로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이슈로 하나 더 살펴본다 그러면은 삼전이 그 버라이즌 수주를 따낸 이후에 T모바일하고 그 다음에 AT&T 이쪽 수주를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대부분 예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요걸 못 따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주가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지금 팬데믹이 더 이제 좀 더 좀 가속화되고 있죠, 지금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투자 지연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겠고. 근데 아마 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좀 탄력을 받을 거예요. 유럽 쪽 발주가 이제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씩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가 바닥이냐, 막 요렇게 짚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며칠 전에 요거 좀 기업을 보긴 했었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과시적인 부분만 본다 그러면은 후행 스팬도 지금 캔들 아래로 잡혀 있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그 구름대도 일목균형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하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신규 매수는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너무 커서 만약에 고민이 좀 드신다 그러면은 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그 반도체 쪽으로 교체 매매하라는 말씀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고요. 5G가 가운데서는 좀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기지국에 장착되고 있는 뭐 장비라든지 부품 쪽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 RF 부품 쪽으로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좀 본격화돼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보고 있고, 국내로 본다면 뭐 스마트 시티 요즘 말 많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된 산업 내용들이 좀 발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라면은 서서히 반대로 관심을 조금씩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작년에 10,000원대에서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기업인데 행보가 길었죠, 그죠? MC넥스 이전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 하면은 다 이쪽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소재도 하고 있고요. 가장 쟁점이 이제 그 자율주행화가 언제 이제 이루어지느냐, 그거거든요. 요 시점에 대한 예측이 아직 불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정착하게 될 거라는 그 지점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그 아이폰이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던 그 시점부터 전 국민이, 그리고 지구촌이 그냥 다 쓰게 되는 그 지점까지의 인터벌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전기차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율주행이 말이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삽시간에 자리를 잡게 될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좀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그 핵으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그 빅데이터 쪽 자율주행이 구현되려고 하면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량 간의 통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캠트로닉스에서 그 차량끼리, 그리고 차량과 사물끼리의 그 통신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듈하고, 그 다음에 차량용 단말기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 기업에서.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정부 차원의 수주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쪽 산업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듣기로는 제가 이게 언제가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전국에 그 RSU, 그러니까 도로용 기지국이 다 설치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도로에 이제 쫙 깔아가지고 차량 내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전달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노변 기지국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메인 통제 시스템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그 각 차량과 이제 다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면서 뭐 그 차량 간에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속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각 그 자율주행 차량끼리 주고받는,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 센서를 통해서 이제 차량 간의 간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험 상황에 대한 노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뭐 구조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후에는 그 초고선 통신망,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산업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V2X라고 하죠. 요게 이제 차량 통신 기술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5G 통신망이 결합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딱 바로 위에서 지금 5G를 설명드렸는데 잘 만났죠, 그죠? 될 거예요.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존버하시죠. 많이 물려 계셨다 그러면은 5G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웃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드를 당장 늘려야 되시는 분들, 소량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하시는데 좀 적합한 그런 산업은 아니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산업들이니까요. 계좌를 완벽하게 다 완성하시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냥 이 돈은 나도 물려도 되겠어, 그냥 난 모르겠어 하고 그냥 던져볼 만한 그런 돈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존 비즈온인데요. 어이구, 이것도 차트가 망가졌네요, 그죠? 순서 뭐죠, 진짜? 완전히 의도한 건 아닌데, 아마 이게 지금 산업 설명글에서 제가 발췌를 하다 보니까요, 공부하기 딱 좋으시게 지금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죠? 5G 자율주행,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흐름인데요.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딱 나온 김에, 그죠? 위에서 언급드린 이 5G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이 모든 산업들의 핵이 될 수 있는 게 이 빅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못해서 보유자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셨죠. 지금이 이제 그 실적 장세의 초입이다 보니까요, 성장성에 대해서 좀 엄격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현재 국면에서는 단기 성과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오래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기업용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디클라우드 그리고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이쪽이죠. 그러니까는 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결제해주는 뭐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모바일 솔루션이라든지 보안까지 싹 다 하고 있죠, 이 기업에서. 그래서 당장 뭐 눈에 띄는 성장이 확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은데 차차 좋아질 거예요. 유동성 장세 때 워낙 강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실적과의 괴리를 좀 맞춰주고 있는 구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때려 맞았어요. 아이고, 잘 참으셨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산업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드려 보면요,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뭐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카카오톡 있죠. 그 메시지들에 대한 그냥 정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소통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기존의 그 GPS를 통해 가지고 뭐 지도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이런 정보를 잡아내기 시작하면서 한번 IT 개혁이 한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끼리, 뭐 집단과 집단끼리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유추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실생활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활용시키겠다라는 게 이 더존 비즈온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산업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산업 방향성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원하는 음악을 검색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음식들을 찾아준다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 툴로도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현재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있었죠. 그 감정을 가진 것만 같은 뭐 그런 로봇 메신저가 하나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요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엄청 뭐 한 수억 개를 가진 그 문자 전송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었죠. 좀 선정적이고. 그래서 여론에 좀 문매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자, 요런 이제 1차원적인 부분에서 출발해가지고 향후에는 쓰임이 보다 좀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 이제 성장 가능한 분야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배터리가 좀 대세였다고 하면요, 향후에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그 무게 중심이 빅데이터나 뭐 5G, 자율주행 이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KT 통화량을 가지고 교통 정보를 융합시켜가지고 심야 노선 버스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화량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유동 인구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승하차 그 데이터랑 여러 가지 교통 수요까지 다 맞춰가지고 어디서 이제 수요가 크게 잡히는지를 분석해서 노선, 요일, 요런 거를 패턴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최적화된 버스 노선을 만들어냈죠. 요런 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봐요, 굉장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들의 이제 실생활에 보다 좀 깊숙이 침투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도를 어느 선에서 이제 통제하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더존비즘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 삼보판지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지금 잠꼬대 하는 것 같아요,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모판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원지부터 골판지, 상자까지 다 하고 있죠, 그죠? 골판지를 만들어서 그냥 상자를 만든다는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쉬워요, 이쪽은.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원지 지금 쇼티지가 나면서 이쪽 이제 골판지 쪽 대란을 만들어 준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자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택배 수요가 자동적으로 확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10월인가 그때 대양제지 화재가 한번 있었죠. 요거에 이제 뭐냐면은 무리한 공장 가동,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또 기존 다른 경쟁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족족 다 쓸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도록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택배 수요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제 기성세대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적으셨던 분들께서 비대면의 이제 편리함을 알게 된 이상 저는 팬데믹 이후에도 이거를 놓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점차 더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냥 저만 보더라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오프라인 위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온라인 구매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어디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생경한 풍경처럼 보여지는 그런 입장까지 돼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SNS를 가지고 선물도 하고 구매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엄청 편해진 거죠. 이미 훨씬 이전부터 다 대부분 경험하고 계셨던 거 맞죠? 근데 제가 좀 냉동 인간이라서 그래요. 놀림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 너무 편하더라고요. 해외에는 택배 시스템이 진짜 최악이거든요. 구매를 해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처럼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 문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쪽 실적이 저는 안 나올 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주가 반영이 어느 지점까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지점만 보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내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등산 매매 태워서 계속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도 너무 늦었고, 주말이니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진단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추천 종목 진단이라는 좀 개연성 떨어지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업을 바라보고 있고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시야를 저한테서 좀 뺏어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시경제, 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 분류, 그리고 늘상 이제 이거 다 입으로만 말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구체화되니까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시죠. 매수가 100원, 200원, 차트 분석, 자리 분석, 이쪽에 쓰는 할애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적거든요.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요. 매수가 100원, 200원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나 긴 시간을 할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읽어내는 거지 종목 하나 두 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요. 분명히 저보다는 더 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